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3장 질소대사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질소대사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미노산과 관련되는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는 퓨린, 피리미딘, 즉 핵산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내용이 많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그 전반부에 있는 아미노산의 생합성과 그다음에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산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단백질이 어떻게 우리 체내에서 소화 흡수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이제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위에서 펩신 그리고 췌장에서 이 네 가지 효소가 작동이 되어서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펩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단백질을 작은 즉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스몰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췌장에 있는 이러한 효소들은 비교적 작은 즉 아미노산이 3개 있는 트리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 뭐 이런 또는 그 아미노산이 싱글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하고 그리고 또 남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소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미노펩티데이즈라든지 다이펩티데이즈라든지 트리펩티데이즈 이런 효소들에 의해서 싱글 아미노산 그 단일 아미노산 형태로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 분해 효소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엔도펩티데이즈 즉 우리 아래쪽에 단백질의 구성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의 한쪽 끝은 방향성이 있다고 한쪽 끝은 아미노 그룹이 있고 N터미널 그다음에 또 다른 한쪽 끝은 카복실 그룹이 있는 C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도펩티데이즈는 그 펩타이드의 그 끝을 반대네요. 엔도펩티데이즈는 단백질 안쪽 즉 안쪽에 있는 부분을 분해하는 그러한 효소가 엔도펩티데이즈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펩신이나 트립신 이런 것들은 안쪽에서 이제 자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엑소는 바깥을 뜻하는 거죠. 엔도는 안쪽을 뜻하는 것이고 앞에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엔도는 안쪽, 엑소는 바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엑스포트 이렇게 하면 그 수출한다는 거죠. 바깥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소펩티데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서부터 잘라서 분해를 하는데 카복시 펩티데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복실 그룹 여기 이제 오른쪽 끝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 6번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자른다는 거죠. 잘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반대로 아미노펩티데이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아미노 그룹이 있죠. 여기에 N터미널에서 작동이 되어서 차례대로 분해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미노펩티데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를 단계별로 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단백질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첫 번째 소화는 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에는 게스트린이 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단백질 분해를 하기 위해서 게스트린은 왼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펩타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이 게스트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위 내에 페리에탈 셀에서 이제 염산 HCl 위의 산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HCl이 이제 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Cl이 그 염산이 분비가 되면 그 위내 환경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pH가 1.5 내지 2.5 정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펩시노겐이 불활성 상태로 단백질 효소가 분비되긴 하는데 이것은 이제 활성형이 아닙니다. 인액티브 상태로 있다가 염산의 분비에서 그 위내 환경이 1.5 내지 2.5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펩시노겐이 활성형의 펩신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즉 펩시노겐의 특정 펩타이드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활성형의 펩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환경이 되게 되면 이 펩신이 자기 스스로 다시 펩시노겐을 영향을 미쳐서 불활성을 다시 활성형으로 오토 레귤레이션 하면서 액티베이션 시켜서 펩시노겐이 점점점 펩신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펩신 같은 경우에는 그 아로매틱 아미노산 그 방향족 아미노산을 특히 자르게 되는 거죠. 제가 방향족 아미노산 위에 트립토판 이제 방향도 링이 있는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있는데요. 트립토판, 여러분 잘 아시는 트립토판, 그다음에 타이로신, 그리고 페니랄라닌 이러한 그 방향족 아미노산이 있는 부분에 카복실 그룹 쪽을 자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길게 되어 있는 단백질을 비교적 작은 스몰 펩타이드 형태로 자르게 되겠습니다. 완전한 완전한 소화가 안 된 거죠. 이제 여전히 폴리펩타이드 형태고 일부는 이제 아미노산으로 된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소화물이 이제 하부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려가는 부분이 우리 소장의 상단 부위에 듀오드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12지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12지장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콜레시스토키닌이 이제 여기 이제 CCK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췌장의 소화 분비를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크레아틱 주스 췌장 소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소화 분비 샘들을 자극하게 되면 주로 이제 그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을 많이 분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단백질 분해를 하는 엔도펩티데이즈 그리고 엑소펩티데이즈 앞에 잠깐 이야기했죠. 그래서 엔도펩티데이즈 안쪽 단백질의 안쪽부터 자르는 트립시노겐, 그다음에 칼모트립시노겐, 프로엘라스테이스, 그다음에 이제 엑소는 한 개, 카복실 펩티데이즈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종류가 판크레아틱 주스에 포함돼서 분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은 전부 다 이 불활성 상태, 인액티브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트립시노겐, 노겐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활성한 상태고, 그다음에 프로도 마찬가지고 앞에 프로나 뒤에 오젠이 붙어 있으면 전부 다 불활성형 효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트립시노겐이 분비가 되면 이것이 엔테로카이네즈에서 특정 부분이 제거가 되면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펩타이드의 이 효소의 특정 부분이 달리게 되면 활성형의 트립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트립신이 되게 되면 이 트립신 자체가 효소적인 역할, 즉 알지닌이나 라이신이 있는 부분, 우리 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알지닌이나 라이신이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앞에 분비되어 있는 그 칼모트립신, 그다음 프로엘라스테이스 또는 프로카복실 펩티데이즈 이런 그 불활성형의 그 효소들을 활성형으로 자극하는 그러한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칼모트립시노겐은 트립신에 의해서 액티브 상태로 칼모트립신이 되고 오겐이 제거됐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엘라스테이즈는 이제 엘라스테이즈로 트립신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프로카복실 펩티데이즈는 프로가 제거되고 카복실 펩티데이즈로 전환이 돼서 활성형 효소로 전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우리 트립신과 마찬가지로 칼모트립신도 비슷한 이 트립신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아로매틱 아미노산 앞에 이야기한 메티논, 루신을 포함해서 앞에 세 가지 아로매틱 방향적 아미노산을 이제 있는 부분에 카복실 그룹 쪽을 잘라서 분해하는 데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엘라스테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글라이신이나 알지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각각의 아미노산 분해 효소들이 엔도펩티데이즈나 엑소펩티데이즈의 성향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자르는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보시는 것 같이 아로매틱 아미노산을 자르는 그런 효소, 또는 이러한 세 가지 아미노산을 자르는 효소, 엘라스테이즈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카복실 펩티데이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효소 위주로 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위에서 오리지널 단백질 들어온 것을 작은 스몰 펩타이드 형태로 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서 다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여전히 올리고펩타이드 형태로, 비교적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올리고펩타이드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단일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것이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화물들이, 단백질 분해 산물들이 마지막 스몰 인테스틴, 우리 소장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작게 분해하는 효소들, 아미노펩티데이즈, 즉 이 N터미널 아미노 그룹이 있는 부분, 즉 앞에 우리가 했죠, 이 부분 아미노 그룹이 있는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여기서부터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남아 있는 것들은 작은 단위로 제거가 되고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효소 두 개의 아미노산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세 개가 트리펩티데이즈, 세 개의 아미노산이 남아 있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완전 분해가 안 되고, 그래서 두 개든 세 개든 분해되지 않는 펩타이드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스몰 인테스틴, 그래서 완전히 분해된 형태, 즉 프리 아미노 액시드 형태로 해서 우리 입에서 들어온 단백질은 소장에 내려오게 되면 완전 분해가 돼서 프리 아미노 액시드 형태로, 단일 아미노산 형태로 존재를 하고 흡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위, 그 다음에 췌장 소화액, 그 다음에 소장에 아미노산 분해 효소들에서 단일 아미노산으로 완전 분해된 것들이 이제 소장 내에 남아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장 내에, 보통 인테스티널 루멘이라고 합니다. 소장 내강에 있는 아미노산들은 우리 이제 혈액으로 이동해야 될 것인데, 액티플러리 모세 혈관을 이동해야 될 것인데, 이동할 때에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액티브 트랜스포트 형태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운반하는 형태는 우리가 글루코즈가 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글루코즈가 우리 방금 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미노산과 마찬가지로 소화 흡수될 때는 ATP를 소모를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트륨과 같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코 트랜스포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질하고 같이 동반해서 그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있게 되면 아미노산과 나트륨이 같이 그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소장 점막에 있는 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혈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의 그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 잘 아시는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 또는 소디움 포타시움 ATPase 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ATP를 소모하면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아미노산은 이 모세혈관과 이 소장 점막세포 사이에 있는 아미노산 운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운반 채널 통로를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오른쪽에 이제 작은 그림에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와 같이, 그래서 보시면 바와 같이 그 아미노산들이 소디움과 그러니까 나트륨과 같이 동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이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이제 소디움 같은 경우는 다시 ATP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바깥으로 퍼내야 되겠죠. 그래서 소디움 포타시 펌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온 아미노산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부에 들어온 아미노산은 아미노산 운반 통로를 통해서 아미노산 채널을 통해서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른쪽에 조그맣게 이제 적어놓은 것은 앞에 우리가 소화 형태로 그 입으로 들어온 단백질은 단일 아미노산의 분해에 대해서 방금 이런 식으로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체내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는 그런 말 들었잖아요. 초유 같은 경우에 초유를 먹으면 엄마의 면역 물질을 흡수한다. 그런데 이제 그 면역 물질은 우리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젖을 먹게 되면 이와 같이 아미노산 다음 분해되어서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린 갓 태어난 아기는 소화 시스템이 소화 흡수 시스템이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느 정도 특히 그 면역을 우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방법,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 엔도사이토시스 여기도 나와있죠. 뉴본이나 인펀트, 그러니까 한 6개월 이내에 태어나서 6개월 이내의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소화 분해 작용을 회피를 하고 흡수될 때 그 엔도사이토시스, 즉 이 캐플레리에 들어올 때 소장 내강에서 멤브레인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엔도사이토시스 형태로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엑소사이토시스 형태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텍트 상태, 전혀 소화 효소의 공격을 받지 않고 바로 이 소장 내에서 모세혈관으로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거쳐서 면역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흡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요 내용은 아미노산 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는데요. 아미노산의 대사는 모든 앞에 설명한 것들, 우리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이 단백질, 특히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생합성과 분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한 것도 아미노산의 분해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밑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 음식의 형태로 먹게 되는 단백질은 이제 소화 흡수 과정을 통해서 방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아미노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으로 들어온 것이 아미노기 전이 반응, 위에 있는 이제 트랜스아미네이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 케토산에서부터 새로운 아미노산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아미노산이 프로테인 합성, 프로테인 신세시스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은 우리 체내에 들어온 아미노산 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자유로운 아미노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 생화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거 아마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 단백질을 합성을 보게 되면 유전자의 mRNA, 즉 전사,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에서 mRNA가 발현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전사,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전사된 mRNA를 가지고 리보솜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번역 과정이 됩니다. 이 번역 과정을 거쳐서 우리 체내에 있는 모든 단백질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내에 있는 모든 단백질은 방금 우리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단백질 합성이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아미노산은 상황에 따라서 생합성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음식을 통해서 흡수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백질 합성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분해에 관련되는 내용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분해에 의한 분해에서 일어나는 것, 즉 아미노산이 분해되면 이 암모니아하고 그다음에 탄소 골격, 이제 예를 들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면 트랜스아미네이션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주요 물질은 글루타메이트가 되겠습니다. 트랜스아미노산을 하게 되면 트랜스아미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글루타메이트에서 알파 케토글루타메이트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아미노산 분해에서 주요 산물이 이 아모니아라고 했는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디아미네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글루타민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글루타민인 아미노 그룹, 즉 아모니아를 유레아 형태로 바뀌는 과정, 즉 유레아 사이클까지 가서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큰 한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아미노 그룹이 제거된 나머지 아미노산의 일부분은 이제 케토 엑시드, 우리 이제 케토 글루타레이트와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케토 엑시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토 엑시드 형태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탄소 골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미노 그룹이 제거된 그러한 그 골격은 에너지 원으로 쓸 수도 있고, 체내에, 그 다음에 글루코즈 신합성에, 이제 아미노산에서 왔으니까 포도당이 아닌 물질로부터 포도당 합성을 하니까 포도당 신합성이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케토 엑시드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을 합성하는 물질로도 또 이용될 수도, 원료로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주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이번 시간에 일부분 앞부분 살짝 다루긴 하겠지만, 는 에센셜 아미노 액시드, 즉 비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원료로 또 이용이 될 겁니다. 그 기질로 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의 대사는 주로 방금 이야기한 이 아래쪽으로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아모니아를 제거하는 이 과정이 주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이번 우리 책에는 있지만 하지 않은 내용이 오른쪽에 아미노산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주로 쓰이겠지만, 우리 체내에는 핵산이 있습니다. 그죠? DNA와 RNA, 그 이외에 또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또 물질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원료로 또 아미노산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게는 하지 않지만 우리 책에서도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미노산 생합성에 대해서. 그래서 20가지의 우리 단백질 내에서 다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 있는데,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합성을 하는 파트별로 원료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물질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글루탐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미노산 그룹, 글루타민과 프롤린과 아르지닌. 물론 이제 글루탐산은 알파 케토글루타로산, 우리 TCA 회로에 보게 되면 중간 산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우리 TCA 회로 중에 옥살로 아세틸산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시작해서 아스파트산이 만들면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아미노산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스파라진, 메티오닌, 아이소루신, 트라이오닌, 라이신. 그다음에 세린조, 우리 해당 과정 중에 있는 포스포글리세르산, 이것으로부터 세린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린이 만들어지면 또 여기 세린에서부터 또 시스테인 또는 글라이신, 이러한 3가지 아미노산이 여기 세린족에 포함이 되고, 또 우리 해당 과정의 마지막에 있는 피르빈산, 여기서 또 발린, 알라닌, 그다음에 루신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방향족 화합물 아니지, 방향족 아미노산,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그다음 트리토판, 이런 3가지 아미노산이 또 만들어지는 것을 또 새로 3가지 묶어서 방향족 아미노산을 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리버스 오인산에서 만들어지는 히스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제가 기존 다른 교재에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을 여기 이제 우리 해당 과정,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해당 과정, 그래서 3인산, 그다음에 해당 과정의 끝부분 피빈산, 그다음에 아시드코에서 구연산 회로 또는 TC 회로, 시트루산 회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중간 산물들이죠. 그죠? 중간 산물에서 시작되는 그런 아미노산 그룹들이 보시는 것 같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에서 글루탐산이, 그다음에 글루타민,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룹핑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빈산에서 알라닌 또는 다른 3가지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 그리세르, 우리 중간 산물 3인산, 세개 탄소가 있는 그리세르 3포스페이드, 그리세르 3포스페이드에서 또 이러한 세린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저 위쪽에는 히스틴, 아까 5인산 그룹, 그죠? 리버스 5인산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히스틴. 그다음에 트립토판, 타이로신, 페닐알라닌, 이런 것들은 이제 방향족 아미노산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스파라산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옥살라테산에서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슬루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과정과 그다음에 이 구연산 회로, TCA 회로의 중간 산물부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합성이 된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미노산 합성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 합성과 관련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이제 전체적인 20가지 아미노산 전체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 같은 경우,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과 비필수 지방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아이하고 성인인 어른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히스티딘 같은 경우 어린이에게는 필수지만 어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처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필수 아미노산들은 필요는 한데 우리 체내에서 합성을 못하거나 합성이 되더라도 양이 적은 경우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죠? 음식을 통해서 외부로 공급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9가지 아미노산을 우리 보통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합니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은 필요하지 않는 아미노산 아니고 우리가 생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체내에서 앞에 이 그룹핑을 해서 한 것처럼 원료 물질 해당 과정이나 또는 구연산 회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비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non essential 아미노 엑스트라고 합성할 때는 이제 우리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이 트랜스 아미네이션 우리 TCAS 회로 크랩스 회로겠죠. 여기 알파 케토 쿨타르산에서 보신 것 같이 그죠? 합성되는 이 과정들이 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합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백질 대사에서 특히 또 아미노산 대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미노산 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체내에 있는 아미노산의 형태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이제 성인 70kg의 70kg의 사람의 체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보통 사람에게 단백질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10 내지 12kg, 정확하게 평균 이 정도 된다고 해요. 10 내지 12kg의 단백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형태, 프리 아미노산, 유리 아미노산 형태로 한 100g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00g 정도가 있는데 이 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풀은 이제 변화될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 이 단백질은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글라이코겐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근육이나 간에 저장을 하죠. 그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엑스트라 에너지가 들어오면 또 지방 조직에 지방을 저장을 하죠. 근데 단백질은 사실은 저장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새로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우리 단백질은 프로테인 브레이크다운, 즉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350에서 400g의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서 분해가 일어나면 아미노산 풀 형태로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 몸은 항상 분해되는 만큼의 단백질 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신테시스, 단백질 합성도 매일 하루에 300에서 400g 정도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아미노산 풀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우리 몸에는 단백질을 이렇게 잃게 되는 로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것이 하루에 30 내지 50g의 단백질은 분해되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여기 오른쪽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앞에 이야기한 포도당 합성이나 지방 합성에 이용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물질을 합성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좀 이야기할 건데 이런데 이용될 수 있지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해돼서 에너지원이나 다른 것이 이용될 때에 분해되는 부산물로 항상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암모니아는 유리아 형태로 항상 이렇게 빠져서 우리 바깥에 빠져나가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단백질 손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 손실은 어떤 형태든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하루에 40 내지 100g 정도 항상 공급을 빠진 만큼 공급을 일단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리 프로테인 형태로 하루에 40에서 100g 정도 항상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물성 단백질이든 식물성 단백질이든 단백질 공급은 항상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게 그래서 아미노산 풀을 보충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아미노산을 우리가 체내에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내 합성 비필수 아미노산은 합성을 해서 또 아미노산 풀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소스 형태로는 음식을 통해서 외부로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비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아미노산 풀을 채워주는 과정을 거치게 해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용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아미노산도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또는 당이나 지방 합성도 이용될 수도 있고, 앞에 이야기한 NPN은 non 프로테인 나이트로젠입니다. 비단백 질소 화합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NPN non 프로테인 나이트로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잘 아는 핵산 퓨린과 피리미딘, 그죠? 퓨린과 피리미딘, 그다음에 뉴로트랜스미터 우리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호르몬, 그다음에 크레아틴, 프로필린 이러한 구성 물질, 또는 나이아신이나 이런 호르몬, 사리옥신 이런 것을 합성하는데 우리 질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분은 이번 강의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미노산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의 분해와 연관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유레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